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로 올 여름도 집중호우나 극한호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폭우로 지난해에는 극한호우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1시간 강수량이 30mm가 넘을 경우를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넘게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강력하고 극단적인 폭우여서 그 피해 또한 강력하고 처참합니다. 지난해 7월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강물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집중적인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논산, 아산, 공주, 제방이 무너졌던 청양과 산사태 피해를 입었던 부여 등 수많은 지역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안전 점검도 일상이 돼야겠죠. 때문에 지자체마다 장마를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소방서는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 구조, 침수 등 현장 활동 소방 장비 가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강력하게 홍보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강과 연결되는 지천의 제방이 무너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양군 인양뜰에서는 여전히 재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군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어디 폭우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쏟아지는 겁니까? 계속되는 비 소식에도 부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길 바랄 뿐이라는 한 농민의 처절한 바람을 다시 떠올리면서 모쪼록 극한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월 2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글쎄요입니다. 예,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외 출장차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시장은 지난주 일요일 이제 대전을 떠나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 캘거리를 방문한 다음에 내일 대전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까? 네, 그 경제 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요. 이장우 시장은 경제사절단 21명과 예. 언론사 기자 7명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8명 등 모두 35명을 이끌고 대전시의 자매 우호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시애틀 시장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보일 등과의 그 기업 네트워킹 예. 그리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세계 경제과학도시 연합 창립식에 캐나다 캘거리시를 초청하는 게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일정이 이제 막바지일 것 같은데 이번 국외 출장과 관련한 주요 보도는 좀 있습니까? 네, 이장우 시장은요. 미국 시애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대전시 4대 전략 사업을 A, B, C, D 플러스 QR로 이제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A, B, C, D는요. 그 A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우주 항공을 뜻하고요. B는 바이오, 예. C는 반도체를 뜻하는 칩, 예. 그리고 D는 국방을 뜻하는 디펜스
디펜스입니다. 예. 그리고 QR은요, 양자 뜻하는 퀀텀하고 그다음에 R은 로봇의 약자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분야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 시애틀 총영사와의 오찬에서요. 예. 이장우 시장은 외국 주요 도시들의 도심 한복판에 이 창업 파크가 있듯이 대전에도 그 원도심에 가칭 창업 스타트업 파크를 설립하자라고 이제 함께 참석했던 그 카이스트 부총장에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시장은 큰 건물을 지어서 한 층에는 카이스트 출신들을 다른 한 층에는 충남대학교 출신들을 그 위한 창업존이 들어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전에 아무래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대학만 언급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대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건데 미국까지 가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보도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도 좀 관련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눈에 더 띈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이장우 시장과 동행 취재를 간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예. 세계 7번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대전에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애틀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브루스 헤럴 시애틀 시장에게 전 세계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6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전에는 연간 1,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심당이 있으니까 성심당 인근에다가 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생기면은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예. 7번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대전에 생기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자리에서요. 그 이장우 시장은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대전한 로봇 관련 업체 대표를 좀 소개하면서요. 예. 이 업체가 아마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이장우 시장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브루스 헤럴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은 이장우 시장의 이번 국외 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너무나도 당당했던 거부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당당하게 거부했습니까? 네,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그 아산 지역계에서 좀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경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유성여 신임 아산문화재단 대표가 이제 아산시장 문화정책특보로 임명됐었는데요. 예. 요 이제 아산시가 그 성웅 이순신 축제를 비롯해서 주요 이제 문화예술 행사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유성여 당시 특보에게 맡겼었고. 예.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예, 며칠 전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유성여 당시 특보가 특보직을 유지한 채로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게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때 제기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정된 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산문화재단 그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산문화재단 측은요, 유특보의 대표이사 공모 지원 사실 이거 좀 공개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예. 그런 가운데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그 6월 25일에 최종 후보 면접 전형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닷새 앞당겨져서 지난주 목요일로 이제 면접 일정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대상자들도 황급히 좀 일정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날 이제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면접 장소에 그 유특보가 이제 들어섰는데 예. 한 기자가 이제 유특보에게 질문하려고 이렇게 가니까 예. 아산문화재단 직원들이요 그 기자를 좀 제지했다고 합니다. 재단 직원들이 기자의 질문을 막았단 말입니까? 네, 좀 흔한 장면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면접을 주관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박경기 시장의 인수위에서 그 인수위원장과 또 대변인 맡았던 인사가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박경기 시장의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설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에 그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신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출석을 앞두고 유 대표가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까? 네, 유 대표는
원래는 그 의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었는데 예. 그 개인 정보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라면서요. 그 의회 측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는데 예.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출석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좀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게 될 그런 인사가 비공개 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시민께서 이 말에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의회나 시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이 상황을 놓고요. 또 이제 박경기 아산시장이 했던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경기 시장은 그 주간 간부 회의에서 의회가 집행 분야 그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되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좀 이야기했다고 하면서요. 예. 유석열 대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 예. 김미성 의원이 문화예술 전문가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전문가는 공무원들이니까 당당하게 맞서라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시장이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 이 같은 발언이요. 그리고 아산시의 각 부서에 설치된 TV를 예.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의회도요 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등의 그 비하 발언했던 박경기 시장이 예.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한 달 후면은 2024년 파리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예. 이제 파리올림픽을 이번에 이제 친환경 올림픽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프랑스와 이제 파리시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친환경 올림픽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오늘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네.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어느 정도의 의심을 조금 하게 됐던 것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게 될까? 특히나 저는 이제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네.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 그렇죠. 야, 이 선수들이 기록 면에서도 컨디션 조절 면에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도 폭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고 네. 파리도 굉장히 여름에 덥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에어컨 없이 올림픽을 치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최근에 친환경을 많이 표방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친환경으로 애초에 진행할 수 없는 행사라는 건 전제로 깔아두고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7월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에 열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더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도 계속해서 하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 혹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올림픽 개최 시기를 바꾸지 않는 이유 이런 예. 부분들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비판할 요소들이 있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노에어컨, 예. 에어컨은 쓰지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수단 숙소를 중심으로 이제 냉방, 찬물을 돌려가지고 예. 건물에 있는 온도들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제 노에어컨을 이제 표방을 했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시에 이제 센강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센강에 있는 하천수나 혹은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하고 또 시원하게 만들어낸 그런 냉기를 예. 여러 가지 이제 단열이나 이런 마감 건물 마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 빠져나가게 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7월 하순,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기에 예. 파리의 기온이 거의 한 4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추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당연히 이제 더 더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더군다나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또 몰리다 보면은 열섬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예.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점은 사실 계속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차가운 물로 건물 전체를 식혀서 그 안에 차가운 공기를 조금 더 가둬둔다. 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40도가 넘는 더위에서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에게 과연 적당한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스템일 텐데 맞습니다. 중앙 냉방 시스템은 그러면 단순히 물만 이렇게 퍼올려서 돌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예. 퍼올려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열 마감 처리 효과로 인해서 안 빠져나가게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덥죠. 뭐 예를 들어서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이걸 쓴다고 하면은 뭐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40도를 육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대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 열을 얻게 되는 예.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더위를 좀 견딜 수 있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21년도 도쿄올림픽 때 예. 친환경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조롱과 많은 밈을 이제 양산을 그렇죠. 했었던 것처럼 예. 이번에서도 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런 걸 시도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의 경기력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우리가 그러면 에어컨 들고 가겠다 그럼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예. 대체로 이제 휴대용 에어컨을 이제 가져올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아마도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예. 결국에는 이제 돈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나라는 그 안에서도 결국 휴대용 냉방기기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예. 컨디션도 조절하고 더위도 피해갈 것이고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돈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그 노 에어컨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사실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런 게 오버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수모를 겪었었던 잼버리 예. 더위에 대해서 이제 하찮게 생각했다가 그렇죠. 완전 망신을 당했죠. 예. 그러니까 파리나 프랑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망신을 처음으로 당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자연의 위력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이 고온의 날씨 속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파리올림픽의 이 저탄소 실천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것이 이제 익숙하긴 합니다. 네. 골판지 침대예요. 그렇죠. 네, 2021년에 치러졌던 도쿄올림픽 때 사실 이것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롱을 좀 받았던 네.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또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골판지 침대가 고려가 된 겁니까? 또 이제 골판지 침대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도쿄올림픽 때는 이제 20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250kg까지 하중을 견디게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뭐 친환경적인 시도가 좋긴 한데 어쨌든 저는 친환경적인 아이템이 실효성도 갖춰야 실제로 효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침대, 어떤 골판지 침대를 이제 가져오게 할지 그 만들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아까 노에어컨보다는 그래도 이 골판지 침대가 좀 더 나은 시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골판지 침대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건데 예. 노에어컨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와 함께 그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시도잖아요. 예. 예.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뭔가 시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리스크를 진다고 하는데 예. 그게 생활적인 불편함이라는 리스크라면은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그 건강에 대한 부분 역시도 빈부격차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게 되고 누군가는 안 지게 되는 이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도는 저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통 수송 분야에서도 역시나 탄소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방문객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송하겠다 이런 대책인데 지금 파리올림픽에 예상되는 관광객, 방문객이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파리에 원래 살고 있는 시민분들은 이제 예. 대중교통 요금을 그대로 그냥 내시는 거고요. 그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대중교통 요금을 좀 올려서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이 파리 올림픽으로 인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자국민에 정도의 대한 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계획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 파리 2024 패스라고 해가지고 예. 일정 정도 금액을 내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이제 관광 패스 이런 것 도입된 맞습니다. 것처럼 네, 예.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시가 사실은 그 올림픽 이전부터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굉장히 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리가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예. 교통망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일목요연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체증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예.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한 415km 정도에 되는 자전거 길을 공개해가지고 예. 관중분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이제 가실 때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사실 자전거도 자전거 나름인데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하수는 그 40도가 육박하는 예, 그렇습니다. 날씨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계속 좀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시기를 바꿨어야 되는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기만 바꾸면은 괜찮은 그렇죠. 약간 방식으로 진행할 수 날씨가 있거든요. 선선하고 이러면 자전거 타고 이제 바람 맞으면서 가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고 네. 올림픽에 대한 여러 기억들을 남을 수 있는데 이 무더위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것도 사실 좀 몸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부터 저는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자꾸 사서 고생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좀 이 친환경적인 아이템들이나 대응책들이 사실 저는 좋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조차도 예. 안 좋게 보이는데 예.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예.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냉방 시설 또 침대, 교통 대책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먹고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촌의 음식 60%를 식물성으로 준비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채식 기반의 식단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직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예, 실험입니다. 이 실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뭐 해당 농산품들은 예. 이제 프랑스산을 한 80% 정도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푸드 마일리지, 그러니까 예. 탄소 배출량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뭐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골판지라든지 예. 혹은 그 노 에어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별도의 식단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도의 식단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쨌든 컨디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주 먹는 음식들이나 식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별도로 아마 요리사라든지 영양사분들이 동행을 해가지고 별도 도시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별도의 그 영양사분들과 요리사분들이 가셔가지고 예. 도시락으로 다 드셨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뭐 여러 원자력 이슈들 때문에 농산품들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슈 때문에 별도의 식단을 꾸린 건데 또 다른 차별의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네, 그런 예. 우려점도 마찬가지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올림픽이라는 것이 어쨌든 모두 동등하게 공평하게 한 가지 종목의 게임 안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인데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좀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뭐 대책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경기장 안으로 예. 일회용품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컵이나 혹은 재사용 컵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예.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정책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환경단체들 쪽에서 좀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을 진행하다 보면은 스폰서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느 대규모 스포츠나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탄소 집약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예. 철강 사업이라든지 항공 사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친환경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 스폰서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탄소를 무분별하게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올림픽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올림픽을 유지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조직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친환경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사실은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2024년 파리 올림픽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파리 올림픽에 만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관람객으로 갈 수 있다면 가서 나 고생만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드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올림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텐데 이걸 다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여러 이제 문화예술, 물론 그 문화예술도 어딘가에서부터 빼앗아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중으로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저는 매력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대규모 스포츠 행사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직위가 무리하면서 이제 강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와 이제 파리시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청소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파리에 가게 되면은 이민자라든지 혹은 노숙자분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주무시거나 생활하는 경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올림픽 상황에서 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1년 내내 계속해서 도시 외곽으로 이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대규모 스포츠 행사와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권 때문에 누군가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올림픽 정신하고 과연 맞닿아 있는 것인지 그런 무리한 상황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행사를 보고 과연 관중들도 그렇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들이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조금 궤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도 맞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렇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어쨌든 파리올림픽에서는 이렇게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줄이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역대 올림픽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50만 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이걸 한 150만 톤까지 줄여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가지고 이걸 또 190만 톤까지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50만 톤을 못 달성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또 상향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여론들도 높고 그리고 이제 파리가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깨끗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센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러운 강인데 그 선수들이 수영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곳을 이제 그럼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강을 계속 정화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강에서 수영해 진짜 해도 되는 거냐. 우리 시민들의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친환경 한다고 하고 강 정화한다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이 파리시장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서 먼저 수영해보겠다. 본인들이. 저는 갑자기 후쿠시마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시가 나름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선진적인 정책들이나 활동들을 한다고 했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봤었었는데 이거 거의 뭐 올림픽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못 봤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랬던 것인지 좀 안 좋은 면들이 계속 부각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근데 최근에 파리시장이 생각해서 반드시 수용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슈거리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파리 시민들도 하나 있는 게 그 무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친환경 올림픽 만들겠다고 무리하는 거 보이고 또 시민들 세금 들여서 정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강을 자꾸 정화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밈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생강에다가 똥을 싸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다니거든요. 온라인 밈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이 친환경 올림픽의 여러 면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고
앞으로의 대규모 축제 행사는 진짜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올림픽을 비롯한 뭐 각종 대형 스포츠 대회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시기 자체를 좀 빨리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도 그렇고 계약 문제들 때문에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좀 기간이 남은 것들 같은 경우는 7, 8월은 거의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대규모로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대회 자체를 앞으로는 조금 몇 가지 종목들을 나눠가지고 소규모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적인 대회를 표방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대회를 뒷받침하는 그런 돈 역시도 친환경적인 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기업들이 이 올림픽을 그린워싱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폰서십 계약들을 따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조직위 차원에서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계올림픽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데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최할 수 있는 곳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저탄소 올림픽을 선언한 2024 파리 올림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시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용노동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앞은 시끌벅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때가 6월이라 그런데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수년째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왜 이렇게까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지 오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지역 곳곳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동계 측은 그곳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인상하라. 네. 차별사회 조정하는 업등차등 반대한다. 네. 네, 민주노총은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들의 임금입니다. 저희는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현대판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심각한 문제를 여겨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의라고 답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지역이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확대 적용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했고 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의 근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그 수준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최저임금은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법 시행 초창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가 광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89년에는 9인 이하 사업장으로 그리고 99년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고요. 200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2005년 개정 때에는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됐고 2018년에는 경비와 같은 감시 단속직 노동자로 확대되는 등 최저임금 적용은 줄곧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지난 6월 19일 대전시 의회에서 열린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5년차 배달 라이더고요. 배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크 시간이나 1년 중에 며칠, 여름, 겨울 한 달 정도 성수기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 시간이 많게 나오고요. 매년 물가도 오르고 바이크 유지 비용, 업무 관련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생계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많게는 최대 17시간까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배달 노동자들이 점점 취약계층이 되고 장시간 노동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노동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논의하고 입법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배달 노동자는 한 회사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서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방문 점검원 노동자들의 시급은 4,520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 비대를 점검하는 가정 방문 점검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임금을 늘리려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심지어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소득의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일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연장 수당조차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또한 일하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7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장애인 노동의 실태에 대해 장애인 노동자의 어머니이신 박성아 씨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저는 24살의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자립을 목적으로 매일같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9,060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월평균 52만 7천 원을 받고 보호작업장에 다니거나 10만 4천 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장애인 적응 훈련 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시되고 국가는 이를 방임하고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66%의 미취업 인구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주는 대로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입장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보라는 말들을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갖는 금액을 가지고 한 달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아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네, 중증 장애인은 현재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보호고용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2만 7천 원.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한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 개선 강사 등 장애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즉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법에도 그 목적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련이 된 제도인데,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1항에 의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배달 라이더나 건별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급으로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5조 3항에는 이런 도급 형태의 노동자의 경우 따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6년간 이를 결정한 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쟁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말 그대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것은 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이었는데요. 예. 저임금 그룹은 식료품, 섬유, 의복 등 12개 업종이었고, 고임금 그룹은 인쇄, 출판, 산업화학, 철강, 기계 등 16개 업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적용한 지 1년 만에 차등 적용은 폐지됐습니다. 1년 만에 폐지라니까 왜 그랬던 겁니까? 네, 노동자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셌던 이유도 있지만 예. 결정적으로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급여 지불 능력, 근로 강도, 생산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차등을 주기가 매우 애매했다는 말인데요. 예. 그럼에도 현재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 외식업 등 3개 업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 일이 많은 매장도 있고 적은 매장도 있으니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급여를 정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음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정상목 씨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당의 어떤 업종이나 또는 손님 수, 또 식당의 품목에 따라서 사람을 썼어요. 우리가 점심에 많이 바쁜 집이면 점심에 인건비를 많이 주고 썼고, 저녁에 바쁜 집이면 저녁에 인건비를 많이 주고 썼는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급여에 맞추어서 업주하고 합의를 봐서 월급이 결정이 되고 근로시간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는 이 집에서 12시간을 일하고 싶은데 근로시간 8시간이 넘게 되면 1.5배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도 업주가 8시간 이상 이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8시간만 근무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사람을 파트타임을 또 불러 쓰겠죠. 요약하자면은 그 외식업의 특성상 그 자율적인 뭔가 이런 계약 관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렇죠. 경제를 살리는데 좋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한 분 쓸 것을 합의가 잘 돼서 2명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얼마를 주락하는 게 부담이 돼서 못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갖다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업주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부담감, 인건비의 부담감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 또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의 부담 때문에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결국은 다 해고시키고 가족끼리 해버리고, 그러니 경제가 돌아가겠느냐고요. 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2024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업체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냐 마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한성 씨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렇죠. 업무 강도가 더 심하면은 근데 이제 바쁘든 한가하든 똑같이 돈을 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고 이렇게 몰리는 그 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을 더 줄 것이고 이렇게 일이 좀 뜨문뜨문 있고 좀 널널한 곳에는 좀 덜 줘도 되지 않냐, 차등 적용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일을 해보면은 뭐 손님이 없거나 한가해도 이제 뭐 점장 혹은 사장 이런 분들은 계속 무언가 일을 시켜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시키면은 그것도 사실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급은 주되 뭐 손님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주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이인재 씨에게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고 있긴 하지만 시간 대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주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주휴 수당이 포함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페이가 좀 낮다고 하는 이유는 그날마다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성수기라든가 혹은 특정 단체 고객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지역 내 축제를 한다면 페스티벌을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기가 빠듯해요, 굉장히. 근데 저희는 이제 연장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이제 1분, 2분 사이에 막 오더가 3, 4개씩 쌓이는데 10분 안에는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부지기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너무 낮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나 이제 경영계 측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처럼 뭐 바쁜 사람들 혹은 시간대 비해서 너무 강도가 세서 조금 불만족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 사람들도 존재를 하니 그거를 조금 더 균등하게 어떻게 맞추는 선이 더 좋지 않을까. 최저임금도 오르면 전 당연히 좋은데 최저임금보다는 초과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라든가 부분에서 좀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최저임금이 과연 9,860원에서 얼마가 되느냐, 얼마로 결정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워낙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측 입장 조율하는 게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2,5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시급 1,000원만 올려도 월 급여가 30만 원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물론이고요. 12,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들 왜 최저임금 2배 올리고 대폭적으로 올렸을까요? 경기가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겠죠. 그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가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순환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시키고 이러니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생계비는 2022년 241만 원이고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분기 1인 가구 실태 생계비는 273만 원으로 이를 맞추려면 최소 시간당 12,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합니다. 편의점업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편의점 입장에서 최저 시급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주휴수당 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주휴수당 하면 시급이 1만 원이 넘잖아요. 일용직 고용산재도 그렇고 지금 의무가입으로 다 바뀌었고
화대보험료도 만만치 않고 월세도 2년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고정 지출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사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본사는 상생비를 줄이고 있어요. 자꾸. 상생비요? 본사가 이제 점포에 지원해 주는 거, 같이 상품 발주를 넣었을 때 주는 뭐 이렇게 장려금이라든지 본부에서는 정책들이 굉장히 점주한테 불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추적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제 바꿔서 가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주님들은 더 자꾸 힘들어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한다는 거는 소상공인 죽으라는 소리죠. 이게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매출은 떨어지고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물가도 올라가지. 근데 받는 돈은 적어지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 중에서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임금 부분이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쨌든 이거를 비율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무조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쵸,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몸으로 더 때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16시간씩 일한다고 하셨어요. 네, 24시간이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그러니까요. 저 새벽 4시에 나와요. 예,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갈등, 이것을 어떻게 봉합해 가야 될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결국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좁혀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유가 결국 실질소득 개선,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외에도 포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모든 갈등이라는 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고 고용과 소득과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상호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외에 임금을 결정할 기재가 없는 미조직의 단체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대다수라는 점. 다른 적용 기재가 있다면 최저임금에만 목매달지 않을 겁니다. 임금 결정 기재가 포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아울러 이루어질 때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걸 좀 느끼고 오셨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비단 최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현행 법 중에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만 30개가 넘는데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고요. 출산휴가급여는 최저임금이 하한액입니다. 세터민 정착금은 최저임금의 200배,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의 임금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됩니다. 산재보상에 따른 직업훈련 수당, 형사보상금, 특별재난에 따른 지원금까지 곳곳에 최저임금이 쓰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가 힘겨루기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싸움의 결과물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고민,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의 방안, 또한 경기를 살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도까지 함께 고려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시민늦보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릴라 다운스의 미니멈 웨이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